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현재 재혼 후에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봄날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은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에게도 가슴에 사무치는 과거가 있어서 보내게 됐어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아시나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람으로서의 존중은 지켜줘야 한다더군요. 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놈이 인간의 탈을 쓰고 금수만도 못한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제 손으로 때려잡은 이 짐승만도 못한 전 남편에 대해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친구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대기업을 다니던 남편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상하고 착한 남편이었죠. 그런 모습 덕분에 2년 동안 불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남편은 꽤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범한 집안, 아니 그것보다 더 아래인 우리 집안에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이 드라마 속 시어머니처럼 반대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만난 시어머니는 그런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남자 집안의 예비 시댁을 보면 미래의 결혼 생활을 엿보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예비 시댁에 초대된 날 꿈만 같은 결혼 생활을 상상할 정도로 정말 성품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를 이미 며느리라고 생각한다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준비하신 게 아니겠어요? 미리 준비한 선물 세트가 소박해 보일 정도로 정말 진수성찬이었죠. 전 몸둘 바를 몰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힘드셨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는데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지. 많이 먹어요.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님은 제게 편히 먹으라며 말하셨어요. 아버님과 남편도 놀란 듯 호탕하게 웃으며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며느리가 와야 음식 솜씨를 발휘하는 것 같네. 와, 엄마가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았어?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며 먹는데 처음 모인 것 같지 않게 물 흐르듯 편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도 서로를 살뜰히 챙기시는 모습이 참 부러울 정도였죠. 그때는 남편의 자상한 성격이 아버님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변함없이 어머님을 아끼는 모습이 눈빛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어요. 평생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이었고,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시부모님들은 정말 저를 딸처럼 챙겨주시더군요. 남편도 연애 때처럼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고, 자기 로망이라며 주방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에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직접 시장도 봐서 저녁도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전 피곤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가 일찍 집에 오시면 꼭 저녁을 해주셨는데 나도 해보고 싶었어.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내 결혼 로망이었어. 아들은 아빠를 보고 자란다더니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는 대체 뭘 보고 자랐는지 행복한 미래를 그리다 말고 경로 이탈을 했다니 사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집안일에 호의적인 남편 이야기를 주변에 하면 다 부러워했었죠. 그렇게 주변의 부러움을 다 받으며 깨소금 풀풀 풍기는 신혼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영원히 살 줄 알았던 저의 결혼 생활은 한 여자의 등장으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발단은 남편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친한 선배와 벤처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 친하다던 선배와는 집안끼리도 서로 알고 지낼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연애할 때도 자주 만나 소주를 마신 적도 있었고, 미혼이었던 선배에게 결혼할 상대를 소개시켜 준 것도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부부 동반으로 자주 놀러도 다녔죠. 처음에는 대기업을 퇴사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친한 선배와 한다니까 믿음이 가더군요. 왜 그랬냐면요. 남편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사업은 인맥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 선배는 인맥이 넓고 좋은 편이어서 남편이 그 선배와 동업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두 사람의 사업은 승승장구하더군요. 같은 동업자였지만 선배가 지분을 더 많이 넣은 바람에 남편은 차장으로 선배는 사장으로 시작했는데 직원이 12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는 축하할 일이 하나 더 늘었어요. 바로 제가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시아버님은 집안에 경사 났다면서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중형차를 선물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병원 다닐 때 편히 타고 다니라면서 말이죠. 남편은 제게 눈물까지 보이면서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열심히 살게. 당신이랑 내 아이 부족한 거 없이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의 말에 전 정말 잘 살아보자며 같이 부둥켜 안고 다짐했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뒀고 해교에만 전념했어요. 남편도 저를 정말 살뜰히 챙겨줬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들도 저희를 보면 오늘도 같이 오셨냐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과도한 친절 뒤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지금도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안심을 시켜놓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쟁은 방심해서 일어난다고 하죠. 제가 아무런 의심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남편의 이중생활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남편 선배 부부와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제 임신 축하 기념으로 선배 부부는 밥을 사겠다고 했고 오랜만에 외출을 하니까 신이 나 있었습니다. 문자로 받은 장소를 보니까 저랑 남편이 처음 만난 장소였어요. 괜히 연애 시절 기분도 나고 설레기까지 하더군요. 평소 세심했던 남편이 식당을 추천해줬나 했습니다. 혹시나 이벤트일까봐 저는 모르는 척 남편과 차를 타고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도착한 자리에는 선배는 없고 선배 와이프만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자주 보던 사이라 어색할 것도 없었고 반갑게 인사하며 앉았죠. 언니 왔어요? 오느라 수고 많았죠. 그런데 왜 혼자세요? 아,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는 참석 못한다고 연락받았어요. 갑작스럽게 들은 이야기라 취소하기도 그래서 혼자라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당신은 알고 있었어? 글쎄, 나도 처음 듣는데. 아까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나? 남편은 전혀 모르는 표정이길래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전 대수롭지도 않았어요. 늘 보던 사이인데 4시 보면 어떻고 3시 보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선배 와이프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임신했냐고 축하한다고 하는데 입은 축하해줬지만 눈은 전혀 아닌 것 같더라니까요. 왜 눈으로 욕한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이 어색한 자리를 탈피해보고자 남편에게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소개팅 장소인 거 아는지 웃으면서 물어보았죠. 여보, 우리 여기서 처음으로 소개팅 했었는데 기억나? 오랜만에 와도 분위기가 좋단 말이야. 그럼 기억나지.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당신이 임신을 했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우리는 잠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선배 와이프가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당황해서 제가 쳐다보니까 뭘 하는 줄 아세요? 이 장소 내가 알려준 건데 나하고 몇 번 와서 밥도 먹었잖아. 안 그래? 굳이, 정말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어요. 할 수야 있겠지만 뭔가 의도가 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때부터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대충 웃으며 넘겼는데 어색해진 분위기를 바꿔보려 말을 해봐도 뚱하게 받아쳐서 빨리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제 남편 얼굴에 속눈썹이 붙었다며 떼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남편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속눈썹이 어디에 붙었냐며 맞은편으로 몸을 당겨주기까지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누가 보면 제가 남이고 그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둘이 친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자기 마누라 앞에서 이런 광경을 보이니 얼마나 남편이 꼴보기 싫던지요. 그날은 정말 밥을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기분이 묘하게 나빴는데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마음은 찝찝했지만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몇 달 후 저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자식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하잖아요. 왜 자식을 위해 불구덩이도 뛰어들 수 있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달을 품고 있던 내 자식을 만나니까 왠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책임감도 들었어요. 저는 시댁 어른들의 배려로 2주 정도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하다 집으로 갔습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면회는 남편만 가능했고 남편은 퇴근 후 꼭 들렀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조리원을 나와 집으로 왔는데 묘하게 집안이 낯설었습니다. 딱히 눈에 띄게 바뀐 건 없었는데 묘하게 느낌이 달랐어요. 침대에 앉아봤는데 뭔가 다른 향이라고 할까요? 낯선 향이 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혹시 이불 빨래라도 했나 물어봤어요. 당신 이불 빨래 했어? 섬유유연제를 바꿨나? 아, 당신 깨끗한 곳에서 자라고 내가 세탁해놨어. 근데 이상하게 평소에 사용하던 섬유유연제 향이 아니고 여자 향수가 나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게다가 이불 빨래를 했다고 하는데 얼룩은 그대로였고 순간 제 눈에는 단발로 추정되는 머리카락도 보였습니다. 전 머리카락을 들고 남편 앞으로 가서 말했어요. 당신 이거 뭐야? 누가 왔었어? 제가 남편을 불러 세워놓고 말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 내 앞머리인가? 나 여기 길지? 아, 이 머리인가 봐. 자기 머리통을 들이밀면서 말하는데 오바를 하며 머리카락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설마 이제 막 출산하고 왔는데 설마 이 인간이 내 침대에서 다른 여자랑 무슨 짓을 했겠어? 하고 애써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전 육아에 허덕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다정했던 남자가 갑자기 일이 바빠졌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떤 날은 회사에서 잔다며 집에도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집에 오는 날엔 집안일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쓰러져 자기 바빴고 아기를 한번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죠. 애를 낳고 나면 부부가 의리로 살게 된다던데 이 말은 저희 부부는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저희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몰래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고 남편이 먼저 각방을 요구까지 하더군요.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 딸아이가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였어요. 남편의 뒷조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요. 너무나 달라진 남편을 보며 분명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여자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블랙박스를 뒤져봤죠.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매일같이 야근한다던 남편은 회사가 아닌 어떤 여자랑 숙박업소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차 안에서도 애정행각을 숨기지 않더군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건 남편의 연애 상대가 바로 회사 선배 와이프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친하고 각별한 사이라면서 의형제나 다름없다더니 그 형수님이라고 부르던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의심은 들었지만 제발 아니길 바랬어요. 하지만 현실은 명백한 증거를 제 손에 안겨주더군요. 저는 먼저 블랙박스 칩을 빼서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가져온 칩을 노트북에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짐승놈이랑 대화를 하려면 증거라도 들이밀어야 하겠다 싶었거든요. 증거로 들이밀 영상이 어찌나 많은지 핸드폰 용량이 꽉 찰 정도였어요. 심각하게 영상을 정리하는데 옆으로 와서 슬며시 앉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떨어지라고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밥 좀 줘. 너는 남편이 일 다녀왔으면 칠첩반상 차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하는 건데? 네가 차려 먹어. 그리고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말 있을 것 같은데? 무슨 할 말 없는데? 또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 진짜 나쁜 놈이다. 아니지. 우선 계속 그렇게 살아봐.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여튼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니까.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당신 같으면 애 낳고 관리도 안 하는 여자랑 한 침대에서 자고 싶겠어? 엉덩이는 펑퍼짐하게 퍼졌지. 얼굴에 기미는 자글자글하지. 애라도 잘 보면 모를까. 얼마나 보지 못하면 애가 새벽 내내 울어쌌지. 이런데도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한 방에서 자고 싶겠냐고. 좀 관리 좀 해라. 밖에 나가봐. 얼마나 자신을 가꾸면서 사는 여자들이 많은가. 와, 뭐라고 짓거리는 건지. 지 새끼 낳아줘서 힘들게 고생하는 마누라 보고 다른 여자들 비교하며 저를 하대하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증거 내밀고 모든 걸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쉽게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당할 것 같아서 저리 꺼지라고 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위하는 척하며 친정에서 편히 쉬고 오라고 하더군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테니 친정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 좀 쐬고 오라면서 말이죠. 여보, 내가 자주 도와주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지?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 친정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때? 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있어서 당분간 집에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 당신 혼자 집에서 애 보면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친정에? 왜? 나 친정에 빼돌리고 무슨 짓 하려고? 근데 진짜 나한테 할 말 없어? 또 그런다. 무슨 짓을 하긴. 뭘 그렇게 꼬아서 생각해. 다 당신하고 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이때 전 냄새를 맡았어요. 지금 이 자식이 날 보내놓고 그년과 시간을 보내고 싶나 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전 적당히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오겠다고 했죠. 그날은 남편 놈이 직접 친정까지 바래다 주더군요. 본인이 직접 친정에 보내놔야 안심이 들었나 봅니다. 엄마는 제가 오자 너무 좋아하셨고 오랜만에 사위 얼굴도 봐서 기쁘다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유, 사위 얼굴 까먹을 뻔했네. 왔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 아니에요. 저 금방 가봐야 해서요. 저는 그냥 데려다주고 짐 좀 옮겨주려고 왔어요. 남편은 뭐가 그리 급한지
짐만 딸랑 내려놓고서는 얼른 가봐야 한다며 엄마의 제안도 거절하고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가더군요. 서운해하는 엄마에게 요즘 저 사람이 일이 바쁘다며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전 이때부터 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녁 10시쯤 홀로 집으로 향했어요. 이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날로 기억되네요. 일부러 비밀번호 치는 소리도 못 듣게 하려고 카드키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주도 면밀할 줄은 몰랐어요. 사람이 구석으로 내몰리니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군요. 몸에서 피가 식는 기분 여러분 아시나요? 부엌으로 가보니 식탁에는 와인잔이 있었고 잔에는 여자 립스틱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전 안방문을 열어 제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는 제 집 등잔 밑도 못 보고 살았더군요. 선배 와이프라는 사람과 역시나 제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제 눈으로 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리모컨으로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복날에 개패드 휘두르는데 이것들도 아픈 건 아는지 빽빽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상간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을 꽁꽁 감싸고 있었고 남편 놈은 그만하라고 말하며 제 손목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손이 잡힌다고 발이 없나요? 저는 발로 정강이를 까버렸습니다. 어딜 만져 이 더러운 새끼가. 내 집 안방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무슨 설명? 니네들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가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는데 저 자식 보내놓고 내 집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내가 분명 말했지. 조심하라고. 애만 본다고 나를 동네 아줌마로 생각했나 본데 나 대학 물까지 먹고 나온 여자야. 니네 다 부셔버릴 줄 알아. 그리고 저는 이 더러운 영상들을 2년의 남편이자 남편의 선배, 회사 사장인 그 남자에게 전송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분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버렸죠. 안녕하세요. 제가 보내드린 영상 받아보셨죠? 아무래도 믿기 힘드실 것 같아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보는 게 더 신뢰가 가실 것 같아서 영상 통화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붙어 있는지요. 그러자 남편의 선배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저희 집으로 온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에게 하나하나 죄명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 처자식 놔두고 내 집에서 쓰레기 짓을 한 죄. 2. 남도 아닌 회사 선배 와이프랑 바람을 핀 죄. 3.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를 회사 선배에게 소개시켜준 죄. 4. 가장 중요한 가정을 저버린 죄.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열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상간녀 그년이 이제는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바람 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네 남편이 바람 핀 건 네 잘못도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남편 간수를 못했으면 예전 여자인 나를 만날 생각을 했겠냐고. 간통법 폐지된 거 알지? 네 마음대로 해봐. 난 이미 물 엎질러진 거 담을 생각 안 할 테니까. 어쩜 이리도 막장에다가 뻔뻔할 수가 있는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저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년의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직도 사리구별 못하고 주둥이만 살아서는 나팔 불어? 그래, 네가 얼마나 한 가정에 추악한 짓을 했는지 내가 몸소 알려줄게. 너는 살 가치도 없고 이 세상에 살아서도 안 되는 여자야.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며 그년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으로 기가 막힐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남편 놈이 저를 말리다 안 되니까 제 뺨을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만하지 못해? 어디서 함부로 이 여자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데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는지 몰라요. 남편 놈도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두 년놈이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똑같은 것들끼리 바람 폈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한참 동안을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남자를 이길 수가 있나요? 점점 지쳐갈 때쯤 저를 구원해주는 흑기사 같은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남편 회사 선배였어요. 그 선배는 오자마자 주먹으로 남편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에는 이글이글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고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생과 자기 마누라가 그동안 숨기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으니 눈이 안 돌아갈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상간녀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상황이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 놈은 뒤지게 맞아 응급실로 향했고 저와 그 선배는 폭행죄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죄는 두 연놈들이 지었는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인 우리 두 사람이라니,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어딨나요? 아무튼 그날 밤은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 놈이 제게 한다는 소리가 가관인 겁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도 너 바지가랑이 붙들고 매달릴 이유 없어. 살찌고 볼품없는 여자 누가 데리고 살아? 아, 그러셔? 근데 이걸 어쩌나? 난 이혼해줄 생각이 없는데. 내가 미쳤냐? 누구 좋으라고 그냥 이혼을 해주냐? 난 네가 나한테 한 짓 네 주위 사람들한테 모두 알리고 그냥 이대로 살 생각이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네가 노력해봐. 근데 그거 알지?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니까 이혼하기 여간 힘들 거야. 뭐? 평생 날 올가미 가두겠다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이 집에서 나가. 야, 네가 나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나가냐? 지금 당장 시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네 놈이 어떤 짓을 벌였는지 말해줄까? 진짜 유치하다. 네 수준이 딱 그 정도였네. 야, 됐다.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한테 단 10원도 아까워.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허망하고 허탈해서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잘 살아보라던 집에서 제가 그렸던 미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대로 나가는 게 너무 억울해서 5달 동안을 이혼 도장을 안 찍어줬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제게 찾아와서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발 그냥 우리 도장 좀 찍자. 너 나랑 이제 못 살겠잖아. 우리 예전처럼 못 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데? 도장 찍어주면 그년이랑 붙어 먹게? 내가 너네 편히 놀라고 빠져줄 것 같아? 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렇게 살다가는 네 인생도 불행해질 거 아니야. 아,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너도 나랑 이혼하면 먹고 살 걱정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양육비 매달 200에 위자료 2억 줄게. 그리고 재산 분할도 따로 해주고. 이 조건 정도면 너무 좋은 조건 같은데? 2억을 쳐줘? 너는 내가 돈 받자고 버틴 것 같지? 그 네 생각부터 고쳐. 네, 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한 푼이라도 더 받자고 버티기도 했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고 끝낼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회제를 부르기도 했죠. 어차피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해버리고 앞으로 제 딸과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제 딸만큼은 정말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굳이 복수하려고 안 해도 배신자들의 시체는 알아서 강물로 떠내려간다고요.
그래서 전 이혼을 해주며 제 살 길 찾기로 했어요. 저런 아빠는 아예 지워버리고 슈퍼맘이 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도 남편의 협상 제안에 며칠 고민을 해보겠다 말을 하다 그러자고 답변을 해주었죠.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해벌레 나와서는 이혼 도장 찍고 기쁘게 어디론가 향하더이다. 그렇게 우리는 재산, 위자료 등등을 정리하고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간녀 그년에게도 따로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마음이 다 후련했어요. 미련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는 전 남편의 얼굴을 안 봐도 돼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남편 선배한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술을 꽤 마신 듯 보였습니다. 전 걱정스런 마음으로 물었어요. 술을 왜 그렇게 드셨어요? 들어보니 아내분이랑 정리하셨다면서요. 네, 그랬죠. 근데 그 새끼가 마누라만 데리고 튄 줄 알았더니 회사 핵심 인원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어디세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전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친정엄마에게 딸을 맡기고 선배가 있다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이미 막걸리를 꽤 마신 것 같더군요. 그 깔끔했던 사람이 수염도 안 밀고 셔츠 목 부분은 누렇게 있는데 사람 참 많이 망가졌다 싶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며 물었어요. 전화로 하신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핵심 인원이라뇨? 우리 회사 기술직 2명, 회계 1명 데려다가 지 사업장 차렸어요. 그 새끼가. 진짜 끝까지 들어온 지만 골라 하고 갔네요. 그러면서 그 선배는 빈속에 술을 계속 마셔대는 겁니다. 안주를 가져다 줘도 먹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연민의 정을 느껴서인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사장님 능력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회사에는 사장님만 바라보는 직원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좌절하고 술만 마셔대면 어떡해요. 이럴 때 힘내셔야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껏 봐왔던 사장님은 항상 씩씩하고 능력이 좋으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한다 생각하시고 이겨내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가끔 사장님 술친구는 해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 사장도 그제야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인지 서로가 더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술 왕창 먹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었네요.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 왜 눈물이 안 났겠어요? 그게 인연이 됐었던 걸까요? 동병상련의 입장이어서 그런지 우리는 그날 이후로 힘들 때마다, 아니 기쁠 때도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서로를 위로해주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혼자만 당했다면 아마 헤어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둘이서 함께 이겨내 그 더러운 기억이 잊혀지긴 하더군요. 참으로 제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장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일했었던 회계 일을 맡으며 저는 다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된 거였죠. 사장님은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더니 기울어진 회사를 금세 원상복귀 시켜버리더군요. 정말 능력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다시 자리 잡아가는 회사를 보니까 괜히 저까지 뿌듯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같은 상처를 가진 데다 서로의 배우자가 이혼 사유이다 보니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의지가 됐었나 봐요. 결국 제게 계속 손을 내밀던 선배와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몇 번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바람핀 두 사람이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1년 동안 제게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었죠.
우리 딸과 같이 만나면 얼마나 잘 놀아주고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지. 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굳이 제가 이제는 마다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딸도 사장님을 많이 따르고 좋아했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제 감정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받아들이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재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재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항상 제 옆에 있어주고 제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정집에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친정 화장실이 낡았다면서 인테리어도 바꿔주고 집안에 있는 전등도 바꿔줄 정도로 살가운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엄마는 이혼한 딸이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떡하니 예비사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는데 어느 부모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재혼 날짜를 잡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이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전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온 거예요. 개똥 밟은 기분이더군요. 그날은 우리 딸과 함께 사장님과 나들이를 갔다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사장님이 우리 딸을 안아드는 모습을 보더니 세상에나 다짜고짜 자기 딸이라며 강하게 밀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게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 있죠?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제가 이혼하자고 한 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한 지도 2년이 넘었는데 이러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그동안 후회도 많이 했고 반성도 많이 했어. 우리 딸만 생각하자. 딸이 꿈에 나타나서 미칠 것만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 우리? 어디서 개 뼈다귀 같은 개소리야? 이제 와서 뭘 후회한다는 건데? 네가 나한테 이혼해 달라며. 그래서 내가 해줬잖아. 그런데 왜 이런 꼴을 보이는 건데? 그리고 네가 결혼 생활하면서 딴 여자한테 미쳐서 우리 딸 제대로 한 번이라도 안아준 적 있니? 그래도 내 핏줄인데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너 웃긴다. 역시 너는 그 밥그릇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 그리고 너 저번 달 양육비도 안 보냈더라? 한 달에 200씩 주기로 한 거 몰라? 그게... 전 남편 놈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씩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회사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배신은 배신을 낳는다고 전 남편 놈이 사장 회사에서 빼간 회계팀 담당자가 공금 횡령을 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한순간에 거지꼴이 됐다고 하더군요. 더 웃긴 건 그 상간녀가 남편 회사가 망한 걸 직감하고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였습니다. 자업자득, 자승자박, 인과응보, 자업자박, 모든 사자성어가 어울리는 순간들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사이다처럼 시원하던지요. 제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결국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나 봅니다. 저는 있는 힘껏 깔깔대며 남편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처자식 버리고 더러운 짓거리 하고 살았으면서 그럼 네가 잘 살 줄 알았냐?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네 직원들이 널 무시하고 배신한 거야 임마. 그리고 나 할 말 있는데 나 사장님하고 결혼해. 너랑 한때 제일 친했던 선배랑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혼나기 싫으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본인은 이혼하자마자 합친 주제에.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자 사장님, 아니 이제 남편이니 남편으로 말하겠습니다. 남편이 전 남편 놈에게 한마디를 하더군요. 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널 믿고 아꼈다. 친동생처럼 생각했었고 2년 전에는 너한테 배신당한 충격으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너한테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왜냐고? 나한테 너무 과분한 여자를 너 때문에 만나게 됐으니까. 돈 필요하면 말해. 내가 뭐 10만 원까지는 거지한테 동냥한다 생각하고 줄 수 있으니까. 뭐 선배? 야, 선배라고 부르지도 마. 난 너 같은 후배놈 둔 적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한 번만 더 내 여자한테 이렇게 와서 행패 부리면 죽을 줄 알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았어? 그리고 양육비는 보내지 마라. 양육비 핑계로 우리 딸 너한테 보여줄 수 없으니까. 너보다 돈 많으니까 너 같은 거지 같은 놈한테 그깟 돈 안 받아도 돼. 무슨 말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는 네 딸이 아니라 내 딸이야. 내 호적에 올리고 키울 거고 평생 내 친딸처럼 생각하며 보살펴 줄 거야. 넌 천륜을 어긴 호로 자식이니까 다시는 우리 눈에 띄지 마. 알았어? 이렇게 시원하게 말하고는 집 앞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든든해 보이던지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우리 딸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후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딸과 함께 행복한 새 식구로 살고 있어요. 이 사연을 쓰는 순간에도 거실에서 아이와 놀아주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날이 갈수록 잘 되고 있고 저희 딸은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라고 하잖아요. 모두 힘든 시기에 옆에 누가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 힘들어도 잘 견딜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견뎠어요. 물론 좋은 사람을 보는 눈도 길러졌고요. 결국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사람 덕분에 또 살게 되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시국이 이래서 여기저기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보시면 좋은 사람들이 곁을 든든히 지켜줄 거예요. 만약 없다고 해도 이렇게 사연을 들으며 힘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힘들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잘 살아보자고요. 제 긴 사연 모두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